134회 건축전기설비교사 1교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조명 용어 중에서 연색성과 색온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연색성이라는 것은 이 이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빛의 분광 특성이 색의 보임에 미치는 효과. 자, 이게 이제 연색성이다 한다 이거죠. 그러면 동일한 색이라 하더라도 이 조명하는 빛, 즉 다시 말하면 분광 특성에 따라서 그 색깔이 다르게 보이겠죠. 이걸 연색성이 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빨간 장미를 우리가 이제 광원으로 가지고 이렇게 조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백열 전등이나 할로겐 전등 같은 거로 가지고 이렇게 조명을 하면 그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형광등이나 뭐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스펙트럼이 다른 걸 가지고 조명을 하게 되면 그 색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 이게 뭐죠? 연색성에 대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개념을 공부하실 때 이게 이제 이 연속 스펙트럼이냐, 그죠? 그 다음에 밴드 스펙트럼이냐, 뭐 제가 좌우측에 여기 이제 뭐 이런 것들 제대로 안 썼습니다. 여기 이제 파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파장 대응이요. 이건 비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에너지요. 자, 다만 이 스펙트럼이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이 세 개가 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빨간색이다. 뭐 또 어떤 색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색깔이 있으면 요 색을, 요 스펙트럼에 따라서 이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 우리가 이제 연색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이 분광 특성이 있죠. 이 분광 특성 곡선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이 연속 스펙트럼 쪽으로 갈수록 연색성 지수가 높다는 거죠. 그죠? 연색성 지수가 높다. 이쪽으로 갈수록 연색성 지수가 낮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어떤 등이죠? 할로겐 전등, 백열 전등, 그 다음에 우리가 주광 같은 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그 색깔, 그 물체의 색깔과 거의 똑같이 나온다. 이런 개념이죠.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답안지에 정확하게 좀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연색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시험색법을 많이 씁니다. 스펙트럼 밴드법은 오차가 많이 난다. 그래서 왜 안 쓰는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야 되고요. 시험색법은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 평균 연색평가수, RA 값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죠. 그 RA 값들을 이렇게 다 외우기 힘드니까 RA가 85보다 클 때는 고연색성, 뭐 70에서 85 사이는 중간 정도의 어떤 연색성, 그죠? 그 RA 값이 70보다 작을 때는 연색성이 중요하지 않는 그런 어떤 개념이다. 그런 장수에 이런 연색성을 우리가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요 데이터를 다 외우기 힘드니까 개념적인 것만 이렇게 작성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색온도라는 것은 흑채에 온도를 가합니다. 그러면 흑채에서 발산하는 광색은 적색, 황색, 청록색 등을 통해서 백색광으로 변해가겠죠. 자, 이때 흑채의 어떤 온도에서의 광색, 이 광색이 광원의 광색과 똑같아지면 그 흑채의 온도로서 우리가 이제 그 광원의 색 온도를 나타낸다. 이런 거죠. 이런 것도 답안지 쓸 때는 항상 개념적인 거를 좀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흑채라는 아이디어란 물체가 있지 않습니까? 흑채라는 아이디어란 물체가 있을 때 여기다 온도를 올렸다 이거죠. 온도를 뭐 T1, 뭐 T2, T3 뭐 이렇게 올렸을 때 뭐 여기 나오는 색깔이 뭐 빨간색, 뭐 노란색, 그 다음에 백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흑채 온도 있죠. 이 흑채 온도로서 그 광원의 색 온도를 이제 결정하는 거죠. 이때 이제 이 광원의 색깔이 만약에 빨간색이다. 그러면 이 광원의 광색이랑 요 온도가 흑채에서 나오는 요 색깔이랑 이 광원의 광색이 동일하죠. 그러면 이 빨간색의 색 온도는 T1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3000이다, 뭐 2500이다, 2500 켈빈 온도다. 그럼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색 온도에 대한 개념을 잘 좀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색 온도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열체나 태양등 이런 그 백열체를 실제로 온도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색 온도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런 내용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 온도와 또 이 조도와의 관계. 자, 요 문제, 요거는 요거 자체로도 시험이 전에 나온 적이 있었죠. 이런 걸 응용을 해서 색 온도와의 조도와의 관계. 이렇게 이제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색 온도가 높을 때는 고조를 해야 편안함을 느끼고 색 온도가 낮을 때는 조도가 낮아야 편안함을 느끼죠.
그 이유는 뭡니까? 인간이 오랜 자연 환경에서 수능을 해왔다 이거죠. 그래서 한낮에는 일을 하죠. 일을 할 때는 세곤도도 높고 조도도 높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조도도 낮고 세곤도도 낮죠. 즉 다시 말하면 태양과의 거리가 머니까 여기 이제 조도라든지 광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곤도 이런 게 낮죠. 붉은색 계열이 나오고 조도도 낮으니까 그런 환경에 우리가 이제 사람이 적응하다 보니까 이런 광기 곡선이 나온다. 뭐 이런 내용들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불쾌 이런 부분도 그런 내용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세곤도와 조도와의 관계가 이제 성립되는 예를 적었고요. 그 다음에 세곤도와 조도와의 현장 적용. 자, 항상 우리가 이제 이런 세곤도, 조도 이런 게 있을 때 현장에다 이걸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그런 내용들을 작성하면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사무실 같은 데는 작업 공간이니까 고조도, 고세곤도 이런 걸 가야 되겠죠. 그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이 침실이라든지 이런 쉬는 공간에는 저조도, 저세곤도 이런 어떤 계열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답안지 좀 써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역률개선용 역률개선용 콘덴사회로 해서 자, 직렬 리액터를 설치합니다. 자, 이 고조파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렬 리액터를 설치를 할 수밖에 없죠. 이럴 때 직렬 리액터를 설치했을 때 문제점하고 대책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럴 때는 간단하게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는 목적을 한 두세 개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요거 적으라는 말 없지만 직렬 리액터는 콘덴사 회로로 유입되는 고조파 전류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설치한다. 그죠? 요런 어떤 목적들 뭐 한두 개 정도 두세 개를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점 대책 위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직렬 리액터 설치 시의 문제점 대책 중에서 이 콘덴사 단자 전압 상승 부분이 되겠죠. 이 계산식은 이렇게 왜 됐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콘덴사 쪽에는 마이너스 XC가 된다. 자, 우리 요 시식은 뭐 이런 거 다 우리 다 공부했다는 거죠. 여기 양변에 JJ를 곱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XC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JJ 곱하니까 마이너스죠. 그죠? 여기 마이너스 되고 J 오메가 C 이게 XC니까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기본서 공부할 때 기본적인 개념은 다 공부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콘덴사 단자 전압이 왜 상승되냐? 자, 우리가 여기서는 항상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역기전역이죠. 역기전역에 의해서 이제 역기전역이 발생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전압이 떨어진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여기 한 개의 폐회로망 내에서 전압의 대수적인 합은 같다. 이게 킬로옵츠 2법칙이지 않습니까? 여기 전원전압의 합은 여기 이제 회로의 전압 강하의 대수적인 합과 같은 거니까 여기서 만약에 리액터 쪽에서 이게 이제 전압이 6% 떨어진다. 만약에 5고조파를 달았을 때 또는 3고조파를 달았을 때 이렇게 전압이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거에 대한 것만큼 콘덴사 쪽에는 과전압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콘덴사 회로의 최고 전격 사용 과전압이 전격 전압의 110%죠. 요거는 이제 24시간 중에서 12시간 범위 안에 전격 전압의 110%까지 허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5고조파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6%에 대한 전압 강화가 생기니까 콘덴사 쪽에는 6%의 전압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근데 여기 이제 제 3고조파가 들어갔을 때는 여기 전압 강화가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되죠. 1.15. 그러면 여기는 1.15만큼 증가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3고조파에 대해서는 대책이요. 최고 연속 사용 과전압을 증가시킨다든지, 뭐 콘덴사의 전격 전압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이 콘덴사를 단시간 운전한다든지, 이런 어떤 대책밖에 없겠죠. 왜? 콘덴사가 높은 전압에 의해서 저런 파괴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려면 이런 대책을 씌워야 된다. 자,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타 문제점 및 대책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LC, 그죠? 직렬 공진이나 이런 병렬 공진 형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때는 L과 C 값을 조정하든지 또는 저항 회로를 삽입하든지 수동 필터를 사용을 이렇게 억제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직렬 공진이 또는 병렬 공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직병렬 공진이 발생될 수 있는 조건을 없애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콘덴서 리액터의 용량 부조합 시 고조파 억제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니까 반드시 이제 고조파의 6%에 대한 용량,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콘덴사가 여기 이제 100kV짜리면, 리액터는 6kV, 그 6%짜리를 단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콘덴사, 요 단자전압 상승 및 콘덴사 쪽에 흘러가는 전류가 많아지니까 발열이 생기겠죠. 이 발열에 의한 어떤 방열, 환기, 이런 부분도, 답안지를 작성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은, 요거는 약간 실무적인 내용을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현장에서 내가 경험했던 내용 위주로 답안지를 적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법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감리온의 고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여기 이제, 상주 감리온하고 비상주 감리온에 대한 업무와 권한에 대해서 물었죠. 요 권한하고 업무에 대해서 관련법이 전력기술관리법이나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 지침, 여기에 근거한 어떤 상주감리원이나 비상주감리원의 업무, 그 다음에 권한을 작성하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감리원의 업무는, 감리원의 권한 자체는 뭐냐면, 감리는 발주자를 대신해서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리원의 권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발주자하고 감리업자 간에, 이 감리업자는 감리회사의 대표죠. 여기에 체결된 감리 용역 계약에 따라서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자 설계도서나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그죠?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관리, 공사 관리 등등을 우리가 이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서 감리업자를 대표하고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다. 자, 이 감리원의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감리원의 업무가 어떤 거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법이니까, 자, 이 상주감리원의 업무는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보면 착공 단계의 감리 업무, 그 다음에 시공 단계의 감리 업무 등등 있죠. 이 착공 단계의 업무는 일반적인 행정 업무라든지 설계도서 문제, 그 다음에 설계도서의 어떤 관리들, 그 다음에 착공 신고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겠죠. 그 다음에 공사 관계자 합동회의. 자, 현장에 가면 우리 이제 인입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이게 지금 도면에 되어 있는 거랑 현장하고 맞는지 이걸 확인해서 인입 노트에 만약에 암이 있다든지 인입 노트에 우리가 이제 수정을 못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 관계자하고 합동회의를 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착공 단계에서 업무를 한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사 시행 단계는 이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전기공사가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 공사 시행 단계 감리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런 업무 내용을 뭐, 다는 못 적더라도, 뭐, 한 서너 개, 네다섯 개는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다 적기는 상당히 힘드니까, 계속해서 그 밑에 보시면, 뭐,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관련된 업무도 이렇게 있죠. 뭐, 요런 내용들도, 감리 업무, 그 상주 감리원이 다 해야 되는 그런 업무와 권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위주로 또 뭐 기술 및 준공 관련한 감리 업무,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설계 도면이라든지 각종 운전 매뉴얼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인수받는 그죠? 인수받는 그 회사에 인수인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공사업체들이 기성 청구를 하게 되면 기성 청구에 대한 것들 전부 다 기성 업무에 대한 서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맞는지 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 업무들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요 간단하게 일구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비상주감리원의 업무는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여기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비상주감리원은 뭐냐면 이제 본사에서 있는 거죠. 그죠? 본사에서 현장 감리원에 대해서 기술 지도를 한대준다든지 어떤 뭐 중요한 어떤 설계 변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뭐 설계 변경, 계약 금액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한 심사, 그죠? 뭐 이런 것들을 그 비상주 감리원이 하는 것입니다. 자, 비상주 감리원은 말 그대로 상주를 하지 않죠.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상주 감리원의 그 업무를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요 감리원의 업무, 요 내용을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요 내용을 뭐 여러분들이 한 6, 7개 정도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겠죠. 아예 여기 이제 공사 계획의 검토, 공정표. 이 공정표도 이제 시공사에서 처음에 이제 착공 단계에서부터 준공 단계까지 그 공정표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정표가 적합한지는 다 검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발주자 공사업체 또 제조사가 작성한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 뭐 시공 설계도서 같은 것도 감리원이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뭐 기타 요 상주감리원이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전력기술관리법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를 적어도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나와 있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또 보면 감리원의 또 업무가 있습니다. 요 내용을 작성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감리원의 업무는 현장조사 분석, 그 다음에 공사 단계별 기성. 자, 공사가 배관 공사를 했다, 케이블 공사를 했다, 뭐 수변제 설비 공사를 했다. 그럼 단계별로 공사업체에서 기성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성 서류를 전부 다 확인해야 했죠. 기성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죠? 적정하게 이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뭐 그런 내용들을 적으시면 되고, 기타 이제 행정 지원 업무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감리 업무와 관련된 각종 일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대 업무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감리원의 업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거는 뭐, 아까 앞에 전력기술관리법이든, 그죠? 전력기술감리 뭐 수행지침이 있죠. 거기를 적던 뭐 두 개에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거, 그거 위주로 답안지를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 아마 좀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 기본반에서 다 했던 문제니까, 이걸 이제 했던 분은 이걸 풀 수가 있었을 건데요. 이런 문제를 이제 준비를 안 했던 분들은 조금 이제 난해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 RL 직일회로에 투입하는 그 순간에 여기 이제 전류가 영암폐하다. 그죠? 그때 요 미분방정식하고 이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 가지고 요 RL 회로에 전류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과도현상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L이라든지 C라는 이런 회로에 R 회로에서는 전류라든지 R 회로에 전류가 흐른다. 또는 전압이 걸린다. 그러면 급작하게 바뀔 수 있죠. 전압 전류가 급작하게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R이라든지 RC 쪽의 회로에서는 우리가 이제 스위치를 투입했을 때 순간적으로 그 어떤 전압이라든지 전류가 순간적으로 변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과도현상이다. 이런 개념을 좀 뭐 적어도 되고 만져도 되는데 일단 과도현상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적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미분방정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면 요게 이제 킬로프 제2법칙이죠. 회로의 전원전압은 요 회로망에서 전압 강하의 대소적인 합은 같다. 그래서 LDT분의 DI, 그죠? LS의 전압 강하, 요 RS의 전압 강하, 이 두 개 합은 여기 이제 전원 회로의 기준력과 같다. 이제 이렇게 이제 미분방정식에 의한 전압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할 때 제가 꼭 좀 외워두라는 게 있었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IT를 했다. 그러면 IS가 된다든지, 그죠? 여기에 미분한다. 미분을요. 뭐 DT분의 뭐 DI를 한다. 그죠? 그러면 여기 S에 IS가 된다든지 여기를 뭐 적분한다. 그죠? 인테그랄 0에서 T에 뭐 IT라든지 이런 걸 적분하게 되면 S에 1 나누기 S에 IS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만약에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S 플러스 A분의 1이고, 그죠? 그러니까 1을 또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이게 어떻게 되죠? S분의 1인가요? 이런 어떤 라플라스 변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라플라스 변환식을 이렇게 좀 한 5개 정도를 암기를 해 주셔야 요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요 풀이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 라플라스 변환에서 라플라스를 취하면, 그죠? 여기 이제 E는 이제 1이니까, 그죠? E가 1이지 않습니까? 그 1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1 나누기 S가 되는 거죠. 그죠? 요거는 이제 미분이니까 L에 S에 IS가 되는 거고요. 요 이제 S에 IS가 나오는 거니까, 그죠? S에 IS가 나왔고, 여기 IT는 IS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미분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이런 식으로 식이 유도가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전류식으로 다시 통분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IS로 전부 다 통분을 해서 이렇게 이제 IS를 구해버리면 요 식이 나오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분 정수 정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죠? 그럼 E 나누기 L은 그대로 놔두고요. 부분 정수 정리라는 거는 여기 이제 내가 S값을 구하지 않습니까? S값을. 여기 이제 S의 A를 구하는데 이 A를 구할 때는 요 반대식이죠. 이 반대식 RL분의 1에 자기 거 제로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죠? 자, B를 구할 때는, 자, B를 내가 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자기 반대식이 이거죠. 그럼 얘는 S분의 1을 하고, 자기가 제로 되는 거. 그러면 S는 마이너스
RL인가요? 요렇게 이제 집어넣고 계산하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죠?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여기 이제 S 플러스 R인가요? 여기가, S 플러스 R에, 자, 뭐, 요렇게 이제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A를 구할 때는 요 반대식이죠. 반대식. 요거를 이제 집어 넣는 거죠. 집어 넣고 자기 거, 재료가 되죠. 재료가 돼서 여기다 S를 집어 넣어버리면 1 나누기 R이니까 요거 역수를 취하면 1 나누기 R이 되죠. 그죠? B를 구할 때는, 자, B 값을 구할 때는 반대편. 그죠? S 나누기 1에다가 자기 거 재료가 되는 거. S는 마이너스 RL이 되겠죠. 요 값을 여기다 집어 넣어버리면 요거를 뒤집어 버리면 마이너스 LR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AB 값을 넣은 거를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2L에 L 나누기 R에 S-1에 1 나누기 S 플러스 R이 나오죠. 그죠? 여기서 다시 이제, 영라플러스를 취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영라플러스를 취하는데, 그 전에 정리할 거 좀 정리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상태에서, 자, 영라플러스를 취하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되는,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거죠. 전류 I는 2 나누기 R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LT가 나오죠.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타우 값을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절대치, 뭐, RL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시정수를 곱해서 1이 나올 때, 그 값이 이제 시정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시정수 값을 다시 넣으면,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나올 수 있겠죠. 이걸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초기 조건을 이제 t 이꼬르 0이다. 그죠? t 이꼬르 0이면, 여기에 2에 마이너스 0이죠. 2의 마이너스 0이나 2의 0은 1이 되는 거죠. 그죠? 1이 되니까 1 빼기 1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빼기 1은 제로가 되니까 초기에 이 전류는 제로가 되죠.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무한대로 가지 않습니까? 2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이건 0이죠. 그럼 요 값이 이제, 무한대로 가버리면 요 t에서요. 그러니까 요 값은 이제 제로가 되니까, 그죠? 제로가 되니까 전류는 2 나누기 R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무한대다. 그럼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서서히 이렇게 이제 증가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요 내용을 이제 작성하라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 108회인가? 그때도 한번 이거와 유사한 그런 문제가 나왔었죠. 116회에 나왔네요. 116회. 요 문제가 116회의 1-10점으로 이거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좀 한 10여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한 30회 이전에 요 문제가 25점으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RL 회로 되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RL 회로 쪽으로 많이 나오니까 RC 회로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RL 회로는 꼭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산화 아연, 즉 제테노죠. 특성 요소를 제테노로 썼습니다. 이런 피레기의 열폭조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피레기 열폭조 현상은 반드시 어디에서 발생되냐면 여기 이제 갭네스 피레기에서 발생됩니다. 갭네스에서요. 갭형에서는 절대로 이제 이 열폭조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갭에서 이 누설 전류에 대한 브로킹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폭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요거는 반드시 이제 누설 전류가 흘러가죠. 근데 이 누설 전류가 평상시에는 여기 이제 피레기 양단에 걸리는 이 전압이 낮지 않습니까? 전격 전압처럼 이렇게 낮으니까 이때는 누설 전류가 거의 흘러가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죠. 굉장히 작은 전류가 흘러가고, 그래서 이제 IR 전류, IC 전류, 이게 이제 도체 R에 흐르는, 전도성 전류, C로 흐르는 충전 전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제 발열 자체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결량 빼기 방열량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남는 열량이 있지 않습니까? 발열량은 이 방열량보다 크다. 즉, 생성된 열량에다가 방열량을 빼고 남은 그 열량이 이 IL이 적을 때는 열폭주가 일어나지 않는데 여기 이제 과전압이 걸렸을 때는 뭐 변압기 1, 2차 척에 혼촉이 일어난다든지 뭐 그렇게 과전압이 걸려버리면 여기 흘러가는 누설 전류가 커지다는 거죠. 그럼 여기 누설 전류 흘러가는 게 커지면 여기 IR 전류도 커지겠죠. 그 여기 IR 전류가 커지게 되면 여기 이제 저항과 이 반대 특성이죠. 여기 이제 저항이 증가되면 저항이 이렇게, 여기 이제 어떻게 되죠? 여기 이제 저항이 작아지죠. 저항이 작아지면, 여기 이제 IR이 커지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여기 요 양단자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저항이 계속적으로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항이 감소가 되면 여기 흘러가는 전류도 계속적으로 커지니까 발열에 의해서 여기 열폭주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발열에 의해서 여기 이제 저항이 감소된다. 그래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류가 계속적으로 많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발열량이, 그죠? 여기 이제 방열량보다 훨씬 클 때, 그때 이제 축열된 이 열량이 있죠. 이 열량 상태에서 축열량이 일정한 한도 이상이 되게 되면 이때 이제 열폭주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산화연 피레기 쪽에 열폭주 현상은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죠. 잘 좀, 요것도 좀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항상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고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 문제를 분석해 보면 그냥 10회 단위로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잘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관계 곡선이 있지 않습니까? 요 관계 곡선도 설명을 하면 되겠죠. 고전압이 발생됐을 때 누설율과 증가되고 발열량이 방열량보다 클 때, 자, 이제 B점을 초과하지 않습니까? 그럼 P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발열량이죠. 그 발열량이 방열량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열폭주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B점 밑으로 이쪽으로는 문제가 안 되죠. 여기는 이제 이 방열량이 지금 발열량이 방열량보다 작죠. 여기는 그죠? 근데 이 부분이 가버리면 P가 Q보다 크다 말이죠. 그죠? 요럴 때 B점 이상에서 이제 방열, 요 온도에 의해서, 이 방열에 의해서 열폭주가 일어난다. 그 내용도 정확하게 좀 적어야 될 것 같고요. 요 프로도 제대로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열폭주와 비례기 동작 개시 전압하고 TOV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간단하게 내용만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열폭주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이때 이제 비례기 양단에 걸리는 이 전압이 얼마 정도일 때 열폭주가 일어나냐면 여기 이제 동작 개시 전압이 나오죠. 여기 IR에 흐르는 전류가 1에서 한 3mA 요 정도 흐를 때 그때 이제 이 동작 개시 전압이 이렇게 나오고요. 동작 개시 전압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어 나오는데 TOV는 이 피레기 동작 개시 전압보다 클 때, 그럴 때 열폭주 현상이 일어난다. TOV는요. 템포러리 오버볼테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답안지에 넣어도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요. 문제 6번은 기능형 전력량계 AMI의 구성요소와 도입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AMI 같은 경우에는 이 양방향 통신을 근간으로 해서 한전에서 그 수요가 쪽에 전기 사용자한테 실시간 전력요금 가격을 주죠. 전력요금 정보를.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 정보는 그 수요가, 즉 전기 사용자한테서부터 에너지 사용 정보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에 대한 상시, 감시 제어를 할 수가 있는 이런 지능형 계량 시스템이다. 이게 이제 AMI에 대한 정의,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AMI는 우리가 이제 통신하는 방법이 PLC 통신하고 무선 통신 이 두 가지 방식이 이제 혼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각종 우리 이제 전력 설비들 있지 않습니까? 전등이든 여기 이제 각종 가전제품이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이제 AMI가 있는 거죠. AMI가 전자식 계량기요. 지능형 계량기가 있습니다. 자, AMI가 있다고 하면요. 여기서 이제 이 시그널들이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바뀌겠죠. 왜냐하면 이 신호를 전송할 때는 아날로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야 되니까. 그럼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모뎀이 있겠죠. 모뎀이, 그죠? 모뎀이 있어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자, 다시 이제 수신된 신호를 디지털 신호를 받아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모뎀이 있고요. 그 다음에 AMI가 있고, 여기, DCU가 있습니다. DCU가요. DCU가 있죠. 여기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AMI로 또 받는 거죠. 이때 받는데, 요 데이터를 뭘로 받냐 하면, 요거 이제 PLC로 받는 거죠. PLC로요. 이렇게 이제 PLC로 받아가지고, 이 DCU 여기서부터 인터넷망이죠.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렇게 서버로 넘어가죠. 서버로. 요때 이제 이거를 광 케이블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선 통신, LTE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LTE니까,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여기 이제 한전 전력회사의 서버 쪽으로 이렇게 시그널이 넘어가도록 이렇게 놨죠. 요게 이제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 구성 요소는 4가지 내용을 근간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전자식 전력량계, 즉 스마트 미터를 작성을 해주고요. 여기는 보통 보면 이제 전력 사용량 금침을 하죠. 그죠? 그리고 종류는 기계식, 전자식, 보통 전자식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압이나 고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계량기를 쓴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뎀요. 모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CU로 전력량계 간의 검침 정보를 전송한다. 즉, 다시 말하면 AMI에서부터 DCU로 전력량계의 정보를 넘겨주는 역할을 하죠. 자, DCU는 데이터 집중 장치로서 전력량계에서 검침된 데이터를 이렇게 취합해서 서브로 전송해주는 어떤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서브는 전력량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다시 여기서 저장, 분석 이런 걸 하는 게 서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구성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입을 했을 때 효과가, 자, 전력 소비 효율화 서비스 창출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전력의 생산, 운용, 소비율을 높인다. 이 말이죠. 즉, 다시 말해 양방향 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피크 시간대에 여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용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가전제품 있지 않습니까? 굳이 피크 시간대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전력기기들은 이제 이 심야 시간대로 이동합니다. 심야 시간대로. 여기는 이제 부하곡선이겠죠. 우리가 이제 부하곡선이니까. 자, 여기는 이제 한전 발전량이겠죠. 한전 발전량이요. 요런 어떤 개념적인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력량이 되겠죠. 전력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야 시간대에 요렇게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우리 이제 가전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죠? 이 피크 시간대는 이 사용기기 자체를 줄이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부하율 곡선 자체가 이렇게 평균화가 되겠죠. 평균화가 되다 보니까 에너지의 운용, 생산, 소비에 대한 어떤 효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수요 반응 시스템의 개발 기반이 확보가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수요 반응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DR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이게 포함되어야 되니까, 그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소비자 수요 반응 시스템 개발 기반 확보가 도입 효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격 검침을 통한 인건비 감소. 그 다음에 이런 AMI 시스템을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타 분야의 일거리도 많이 들어오는 거죠. 전기뿐만 아니고 통신 시스템 등등 관련 분야의 산업 분야 자체가 융합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렇게 이제 피크가 억제되다 보니까 한전 추가 발전소를 건립을 억제해도 되겠죠. 그래서 CO2 절감, 피크 억제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런 내용의 도입 효과를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요. 7번 문제는 UPS하고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죠. BESS요. 요거에 대한 설치 목적, 구성,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 우리 UPS는 정지형 UPS도 있고 회전형 UPS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 비교하려면 조금 이제 내용이 많아지니까 10점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떡하네? 정지형 UPS로 간단하게 몰고 가도 됩니다. 내가 만약에 정지형 UPS를 공부를 안 했다. 그리고 회전형 UPS를 공부를 했고 이걸 더 잘 적을 수 있으면 회전형 UPS를 우리가 적어도 되겠죠. 일반적으로 정지형 UPS를 보고요. 무정전 전원 장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죠? CVCF, 정전압 정준파수, 그죠? 무정전, 이런 전원을 공급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슬로의 전원이 정전이 됐다. 이러면, 바로 이제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를 우리가 백업을 시켰죠. 그 다음에 입력에 이상 상태가 발생됐다. 전압이 왜곡됐다든지 수시 전압가가 발생됐다. 그러면 여기 이제 CVCF에서 일정한 정전압으로, 정상적인 전압으로 필터링 효과, AVR 기능 이런 걸 통해서 부하에 정전압 정준파수를 공급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내용을 작성하면 되겠고요. 구성은 여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정지형으로 쓰겠다. 이렇게 이제 잡는 게 낫습니다. 회전형까지 다 몰고 하면 조금 복잡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작성을 할 수 있겠죠. 구성효수요. 이걸 시험장에서 다 작성하기 힘드니까 여기 이제 정육이요. AC를 DC로 바꾸는 렉티파이어죠. 그 다음에 뭐 DC 필터 이런 것도 쓸 수도 있지만은 이거 다 쓰려면 힘드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여기 이제 AC를 DC로 만들었을 때 그 리플이 있죠. 리플 부분을 제거시키는, 그죠? DC 필터가 있을 것이고 다시 이제 DC를 AC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버터가 있고 여기 이제 부하랑 요 개통이랑 또 전원시키는 요 변할게요. AC로 또 변환시키다 보니까 여기 이제 AC 리플이 또 뜨겠죠. 그럼 요 AC 필터 같은 거 이런 걸
간단하게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충전장치들요. 충전장치하고 축전지, 이런 것들 작성을 좀 하면 되겠죠. 여기 특별하게는 정유기, 그 다음에 인버터, 여기 이제 변압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축전지, 그 다음에 바이패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 UPS 내에서 우리가 이제 과부하 전류가 흐른다. 전격 전류의 150%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UPS가 바이패스로 이렇게 부하로 절차되겠죠. 그런 내용들요. 그런 내용 위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작동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C를 정유해서 DC 필터를 사용해서 완벽한 직류로 변환시킨다. 자, 인버터를 통해서 DC를 AC로 변환시킨 후 변압기, AC 필터, 이걸 통해서 양질의 교류 전압을 부하에 공급한다. 그리고 평상시에 이 축전지는 항상 충전 상태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내부 이상이 발생됐을 때는 바이패스로 바로 무순단으로, 이 온라인 UPS 같은 데는 무순단이죠. 150 마이크로세컨드 이내 무순단으로 이렇게 절차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런 내용들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BESS는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요것들은 이제 전력의 효율적인 이용이죠. 즉, 다시 말하면, 신재생 출력의 안정. 자, 신재생이 태양광 발전이나 또 뭐 했죠? 우리 풍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태양빛이 있거나 또는 태양빛이 없거나 또는 바람이 있거나 없거나 할 때 이 출력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겠죠. 그럴 때 이 배터리에다가 전력을 저장했다가 이 출력이 불안정한 시간대에 그 타임 때 BESS로 가지고 전력을 공급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파수 조정도 되겠죠. 심야 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심야 시간에요. 심야 시간에 우리 전력계통에 이 주파수가 올라가겠죠. 그죠? 이제 심야 시간에는 주파수가 올라갑니다. 심야 시간에. 왜냐하면 부하 사용이 적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심야 시간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하 곡선을 대충 그려보면 심야 때는 우리 전기 사용 자체가 적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전압하고 주파수 같은 것들이 올라가죠. 그죠? 이럴 때 이제 전압하고 주파수를 떨어뜨리니까 이때는 ESS를 가지고 충전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주간 피크 때는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오죠. 전압하고 주파수들이 이제 떨어지겠죠. 마이너스 값으로. 그때는 오히려 ESS에 충전된 전력을 전력계통으로 공급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간이냐 그 야간이냐 심야냐 여기에 따라서 심야 때는 충전, 그죠? 주간 피크 때는 방전하죠. 그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파수 조정도 가능하다 돼 있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피크 억제도 가능하죠. 자, 그다음에 수용과 측에서는 ESS를 발전기 대용으로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목적 같은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성도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면 되겠죠. 여기 이제 배터리하고 BMS, PCS, PMS, EMS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BMS의 역할, PCS의 역할, PCS나 ESS의 그 역할들,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동 원리도 이렇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요. 심야의 잉여 전력을 이용해서 배터리에 충전하고, 주간, 중반 피크 시간에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계통에 방전해서 피크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전력 수급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각 구성 요소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좀 상세히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요. 비상용 디젤 발전기 전격 출력, 세 가지 출력의 적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럼 이 출력을 어디다가 적용하느냐, 이거까지 적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비상 출력이니까 요거는 이제 한전 정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개념이죠. 이걸 여러분들 항상 답안지 적으실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자, 한전이 정전됐죠. 한전이 정전됐으면 이 비상부하나 이 소방부하에 대해서 누가 공급합니까? 발전기 쪽으로 이렇게 절차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전력이 공급된다는 게 이제 비상 출력 스탠바이입니다. 요거는 이제 상용전원, 즉 한전이 죽었을 때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데 적용된다. 그리고 이제 과부하 운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간 최대 200시간 운전 한도 내에서 평균 부하율이 비상 출력의 80%인 이런 변동 부하에 적용된다. 이런 내용을 좀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비상용 디젤 발전기의 이 비상 출력에 대해서는 일반 우리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일반 건축물에 대한 소방부하나 비상부하에 대한 전원 공급은
자, 우리 이제 스탠바이 출력으로 이렇게 보통 공급이 된다고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대형 그 전산센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린 데이터 센터에 우리가 티어 인증이 불필요하다. 그러면 스탠바이 출력으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적용 분야도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항상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출력들이 어디에다가 적용되는지까지를 조금 적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라임 파워 레이팅이죠. 요거는 이제 상용 전원을 대신해서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데, 요때 이제 무제한 운전하고 제한 운전 상용 출력이 있습니다. 요 무제한은 변동부하에 공급한다. 요거는 제한 운전 전격 출력은 무변동 부하에 적용한다. 요 정도만 좀 작성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이런 데이터까지 다 적으려면 좀 힘들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만약 이룬다 그러면 제한 운전 상용 출력 전격은 요 정도요. 상용 출력 전격을 넘지 않는 부하에서 연간 최대 150시간 동안 운전이 이렇게 가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티어 인증, 전산센터, 대규모 전산센터에 티어 인증이 필요한 그런 그린 데이터 센터에는 반드시 이제 또 프라임 전격 출력이 적용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적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티뉴스지 않습니까? 컨티뉴스라는 거는 이제 회전체 있지 않습니까? 회전체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계속 돌아가는데 연속 출력은 운전 시간에 제한이 없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연속 출력 전격의 100% 이하의 부하에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정도는 좀 이어두셔야 되고요. 적용해 보면 아예 상용전원 대체형으로. 자, 우리가 이제 한전전을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이제 이 발전기를 가지고 운전한다. 그러면 이제 그 회전기에 엔진을 바꿔야 되겠죠. 컨티뉴어스 점프로요. 그리고 이제 피크 억제용으로. 내가 이제 하루에 일정한 시간, 한 10시간이든 뭐 일정한 시간 동안에 피크 운전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발전기를 돌리고 싶다. 그럴 때는 컨티뉴어스 전격으로 가는 게 맞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어떤 그 내용하고 전격을 같이 좀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9 문제 보시면 SPDS 시술 방법하고 등급별 접속도 최소 단면적 이걸 물었죠. 자, SPD 시술 방법은 요 설치 장소별 이제 시술 방법이 있습니다. 설치 장소요. 여기 이제 인입구 쪽에다가 자, 이 중성선이 이제 보호도체에 접속이 돼 있다. 자, 이런 게 이제 개략적으로 한두 개 정도의 그림을 그려주면 좋겠죠.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여기 이제 휴즈가 하나 돼 있다고 할까요? 여기 이제 L1 있고, 여기 L2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L3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L3가. 여기 이제 중성선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인입구 쪽이니까, 자, 인입구 쪽이었어요. 이 중성선이 보호도체에 접속되어 있다 했죠. 그럼 이 보호도체하고 이 중성선이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되어 있는 경우 또는 뭐 중성선이 없는 경우 뭐 이렇게 되는데 또는 빼버리고요. 뭐 하나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 SPD를 다이오 힘드니까 선도체하고 주접지 단자 또는 보호도체 간에 연결한다. 그런 게 결국은 뭐냐면 이걸 약간 뒤로 뺄까요? 뒤로요.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걸 그림을 하나 딱 그려서 하나 작성하는 것도 이제 괜찮은 방법입니다. 여기 중성선이고 여기 보호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이제 보호도체에 이제 접속이 돼 있다 했죠. 요거랑 중성선하고 이제 중성선이 보호도체에 접속돼 있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 이제 SPD죠. SPD를 이런 식으로요. 보호장치가 달려있을 거고 여기 이제 SPD를 겁니다. SPD요. SPD를 이렇게 건다고 보고요. SPD 걸었다고 보겠습니다. SPD. 요거는 차단기가 되겠죠. 그죠? 요 차단기 보호장치가 될 것입니다. 보호장치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이제 중성선도 뭐 다, 이쪽에 연결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주접지 단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주접지 단자 쪽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게 보시면, 연결도체 쪽으로 지금 넘어갔네요. 여기 보면 이제 중성선이 보호도체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 중성선이 보호도체에 접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SPD를 이게 선도체죠. 여기가 선도체입니다. 선도체고, 여기에 주접지 단자죠. 여기 주접지 단자거든요.
이 주접지 단자 사이에 또는 보호도체 여기다가 연결하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뭐 SPD가 있다. 뭐 계략적으로 그림 같은 걸요. 요렇게 해서 이쪽에다가도 연결해야 되고 이쪽에다가도 이렇게 연결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죠? 이런 내용들에서 이제 그 시설 방법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입구 또는 그 부분의 중소성이 보호도체에 접지되어 있지 않는 경우 요 CT1하고 CT2요. 뭐 이런 부분도 설명하면 되겠죠. CT2 같은 데는 우리가 이제 SPD를 이제 부하측에 설치하다 보니까 뭐 누전이 발생된다든지 SP가 동작이 되면 그때 ELB가 계속적으로 동작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 다음에 SPD 쪽에 저력이 나빠지면 누설전류가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런 장 측정도 좀 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죠. 이런 어떤 문제점이 SPD를 ELB 부하측에 설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죠. SPD를 ELB 전원측에 설치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다. 뭐 시설 방법 이런 것도 뭐 간단하게 적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방법에서 이 내용도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연결 도체 있지 않습니까? 연결 도체는 상전선, 이게 이제 상전선이죠. 상전선에서 여기 이제 SPD까지, 상전선에서 SPD까지 여기를 이제 어떻게 접속하느냐 이런 게 나와 있죠, 그죠? 또 가능하면 SPD를 가까이 여기다 설치하라는 거죠. 요 도체, 선도체하고 SPD 간의 간격을 짧게 해라.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SPD의 모든 연결 도체의 길이가 짧아야 되는데 가능하면 전체 길이가 0.5m 이내로 이렇게 이제 해주라고 되어 있죠. 뭐 이런 내용들요. 그렇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 주접지 단자 쪽에 있는 접지성 굵기 있지 않습니까? 요 접지성 굵기에 대한 사이즈도 답안지를 좀 적성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A 플러스 B의 길이가 0.5m 이내로 줄일 수 없다면, 이제 B, 아까 그림 B 있죠. 요걸 적용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접지선 단면적에 대해서도 여기 이제 최소 단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뭐 이런 내용들도 간단하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등급별, 여기 문제를 보시면 등급별 접지도체 단면적을 이게 작성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조금 껄끄러운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케이스 CIC 60364의 5의 54 시리즈에 보면 이 접지, 뭡니까? 이 등급별 그 도체 단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등급별 접속 도체 최소 단면적이 나와 있죠. 여기 이제 60364의 5의 5 시리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등급 1등급일 때는 1등급, 2등급, 3등급에 따라서 구리 도체를 해가지고 접지선을 1등급일 때는 16, 2등급일 때는 6스퀘어, 그 다음에 3등급일 때는 1스퀘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이제 SPD 등급을 1등급은 어디에다 적용하냐 이 말이죠. 그럼 요거 같은 데는 보통 A12 2차에 A12 2차에 이제 1등급을 많이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은 분전반 있지 않습니까? A12에서 이제 내려간 분전반, 거기다가 2등급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신기기척, 여기다가는 이제 3등급, 이런 걸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물은 거는 요거니까, 그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부가적인 이런 내용도 이따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시면, 이 케이블 트레이에 수평 트레이 케이블 포설 시에 단신 케이블하고 다신 케이블, 요거에 대한 시설 기준이 나와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좀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전에랑 많이 바뀌었던 부분이죠. 일단 뭐 케이블 트레이 공사라는 어떤 개념, 이런 거 좀 잠깐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료는 보통 금속재 또는 불연성 재료로 쓰죠. 케이블 트레이는요. 그러니까 종류도 약간 바뀌었죠. 기존의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에서 하고, KC의 케이블 트레이 종류를 보시면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평 케이블 트레이에 대해서는 단신 케이블하고 단신 케이블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요거는 게시 내용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단신 케이블이죠. 케이블이 여러 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0, 40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케이블 트레이 척폭, 그리고 케이블 가로 길이죠. 가로 길이 2하나 또는 30은 반드시 이제 다심은 단청으로 시설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 벽, 이 케이블 트레이하고 벽과의 관계는 20mm, 즉 2cm 이상 들어가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를 2단으로 배선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여기 이제 300mm 이상, 즉 30cm 이상으로 이렇게 이격하라.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뭐 요거나 지금 이제 다신 케이블이나 단신 케이블이나 거의 비슷한데 조금 틀린 게 있죠. 여기 이제 다신 케이블들은 이렇게 이제 배치된다고 돼 있는 거고요. 자, 단신 케이블을 또 보겠습니다.
수평 트레이에 단신 케이블 포설 시에는 이것도 똑같죠. 케이블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 내측폭이야. 그리고 단청으로 포설을 한다. 여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이 단심을 3심으로 이렇게 묶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요 케이블하고 케이블 사이에 그 간격이 있죠. 이 간격이 단신 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 그러니까 단신 케이블 중에 제일 큰 놈이 있죠. 뭐, 그걸 기준으로 2배 이상 이렇게 이격을 해라. 그죠?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벽과의 이격거리 20mm, 2cm죠. 트레이 간 수직거리, 트레이와 트레이 사이 30cm 이상, 뭐, 이런 것들은 다 앞에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그림을 통해서 작성을 하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단심을 3개로 지금 적정을 했지 않습니까? 요럴 때 요 케이블 요 직경에 2배 이상 떨어뜨리라. 이런 것들이 보기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트레이와 트레이 사이 간격 30cm 이상. 이런 것들은 다음에 수직, 수평,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트레이 시설 방법,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문제 11번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1번요. 다음에 보호 등급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기계적 충격에 대한 보호, 이걸 이제 IK라고 따지고요.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 이게 이제 IP 등급이죠.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충전 장치의 시설 기준에 IK하고 IP, 요걸 작성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게 이제 외부 충격에 대한 보호 등급 IK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KSRC, KSCIC, 뭐 622, 621까지 못 외우더라도, 뭐 KSCIC 기준에, 요렇게 이제 보호 장비에 대한 전격 전압이 72.7kV 이하일 때, 요 IK를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IK라는 그 코드가 뭐냐면, 유해한 기계적 충격.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물체에다가 기계적 충격이 가해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외암이 제공하는 보호 등급, 그 외암이 이런 기계적 충격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하냐, 이런 걸 나타내는 이 코드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IK 코드에 대한 부분은 이 코드 문자고요. 여기 뒤에 보면, 특성 그룹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0에서부터 10까지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내용들, 이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상당히 좀 우리가 좀 어려웠다고 볼 수 있죠. 이건 사실 준비가 좀 안 돼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 개 나옵니다. IK 코드와 충격 에너지의 관계. IK 코드가 00일 때는 기계적 충격에 대한 에너지가 뭐 특별히 없죠. 01일 때는 0.14줄이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가 이야기한 IK08, 전기자동차요. 여기는 충격 에너지가 5줄이에요, 5줄. 요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요 값에 따라서 요 IK 뒤에 있는 이 숫자에 따라서 이 보호되는 어떤 외부적인 충격 에너지가 얼마만큼 가해지냐, 그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 등급. 요거는 이제, 물뿐만 아니고 이제 고체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죠? 여기는 KSCIC 뭐 기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코드 넘버까지 다 못 외우고, KSCIC 어떤 코드에 72.5kV 이하의 전기기 외암의 어떤 방수 보호 등급을 분류할 때 이걸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물의 침입에 대한 것만 따지니까 이때는 고체는 빼야 되겠죠. 고체, 액체를 다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물의 침입에 대한 것만 따지니까 액체만 따지면 되겠죠. 그 IP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P00AH가 나와 있죠. 요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고체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 이제 액체에 대한 부분이죠. 뭐 이런 어떤 그 숫자에 대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과거에 IP 코드에 대한 요 내용도 몇 번 나왔죠. 사실 이게 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조금 머리가 아픈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게 암기니까 조금 이제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작성하기 좀 힘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제1 숫자는 고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고체에 대한 어떤 보호, 제2 숫자는 액체에 대한 보호죠. 액체에 대한 보호. 우리가 이제 X4다 이러면 여기 이제 모든 방향에서 분사되는 물로부터 보호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여기 지금 보시면 전기자동차에 IPX4가 되어 있죠. 요거를 쓰라는 거죠. 그죠? 자, 요것들은 이제 다 외울 수가 없는데, 뭐 몇 개라도 좀 외울 수 있으면 외워주면 되는데, 이게 상당히 또 암기하기 좀 만만치 않죠. 자,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에 대한 시설 기준, IK, IP 보호등급요. 자,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가 IK08을 만약에 이상의 갖는 구조로 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충격 에너지가 아까 5줄이었죠. 5줄이고 1.5kg의 물체를 30cm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 어떤 기계적 충격에 대해서 이제 보호가 돼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IPX0X4는 고체 보호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는 거죠. X니까. 요거 이제 액체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겠죠. 그래서 모든 방향에서 분사되는 물, 액체로부터 보호한다. 그런 내용이겠죠. 이런 내용들도 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참, 이런 IP 등급을 자꾸 물어보는 거야,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제 조금, 우리 전원설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덜 나온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어차피 문제는 문제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12번 제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요. 자, 건축전기 설비에서 내진, 면진, 재진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그 내진은 뭐냐면, 말 그대로요. 견딘다이죠. 견딘다. 그러니까 지진력에 이 구조물이 견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진력을 구조물의 내력으로 감당해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철근 콘크리트 이런 내진 벽을 통해 가지고 건물을 단단하게 설계하는 거. 이게 이제 내진 설계입니다. 건물 자체를 단단하게 해가지고 지진력에 건물이 견디게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면지는 그 지진력을, 다른 어떤 장치를 통해 가지고 지진력이 전달되는 걸 줄이는 그런 형태가 면진이고요. 재진은 지진력에 맞대응하는 이런 개념이 재진입니다. 제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진은 여기 나와 있죠. 건축물 내부에 철근 콘크리트에 내진 벽과 같은 부재를 설치해서 그죠? 지진력에 강한 흔들림에도 붕괴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 구조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여기에 대한 특징은 재진이나 면진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든다. 비용이요. 그죠?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는 이런 형태다. 왜냐, 콘크리트 구조물 이것들을 우리가 그냥 보완해서 지진에 견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른 어떤 면진이라든지 이런 장치에 비해서는 돈이 적게 들어간다. 재진이나 면진에 비해서요. 뭐 그런 어떤 개념적인 것만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지는 여기 이제 밑에 뭐 이렇게 탄성대 같은 거 있죠. 쉽게 막 바퀴 같은 거 뭐 이런 게 있어서 외부에 지진력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지진력 자체에 대해서 이 전달을 건물 쪽으로 넘어가는 걸 방지를 시키죠. 그게 이제 면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동이 가진원에서 방진하고, 자, 우리가 이제 가진원은 진원지죠. 진원지에서 이제 방진하고 싶은 대상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진이 어떤 건물 쪽으로 이렇게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방지하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전파 경로, 이게 이제 전파 경로에 요 탄성제, 요런 거를 끼워서, 대책을 씌우는 게 면진 대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에서 건축물 기초 부분에, 부착된 면진 장치가 진동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런 것도 이해 좀 되겠죠. 여기 이제 면진 장치가 진동 에너지를 여기서 흡수하는 이런 어떤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비용이 뭐 가장 많이 소요된다. 뭐 이런 내용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진은 말 그대로 제어한다는 거죠. 지진이 날 때, 지진이 발생될 때 그 진동에 맞춰가지고 건물을 같이 적당히 흔들어줍니다. 그게 뭐냐면 재진電파죠. 재진電파 이런 걸 통해가지고 지진력이 들어오면 이 재진電파를 통해가지고 건물을 같이 흔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진력 자체를, 지진력의 에너지를 분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재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설치 비용이, 내진하고 면진의 중간 정도다. 그죠? 여기 이제 대진단파, 뭐 이런 것도 비교, 이 가격이 이제 앞에 있는 그 면진, 내진의 중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런 어떤 내용을 머릿속에도 좀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재진단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재진단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요. 자,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지금 보시면 터널 조명 기준에서 그레어 제한하고 프리카 효과의 규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부분이 제가 이제 TI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TI 부분은 전에 이제 이 자료를 한번 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드린 게, 여기 이제 터널 쪽이 아니고 도로 쪽이죠. 도로. 그죠? 도로에 대한 TI 자료를 내드렸는데, 이번에 시험에 이 터널에 대한 TI, 이 부분을 물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그레어 제한을 왜 했냐면, 자, 봐보십시오. 운전자가, 터널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터널로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안전성이죠, 안전성. 이런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서, 적절한 거리의 제한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그 거리의 제한을 어디 정도까지 주냐면, 요게 이제, 터널 기본부에서, 주간 야간 터널의 기본부에서 15% 미만으로 준다. 이 말이죠. 이제 이 부분이요. 자, 여기서 이제 내용 자체가, 여기 이제 인계지층부이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이 조금 이제 암기를 좀 해놔야 되는데요. 요 인계지층부이라는 의미는, 요 지금 케이스 C3703 있죠. 여기서 이 불능거래죠, 불능거래. 불능거래는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그 C 대상물의 그 주위에 조명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명기구로 인해서 그 보는 것 자체가 그 어떤 시능력이 어떤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불능거래요, 감능거래죠. 그래서 인계지층분 TI는 여기 이제 불능거래에 대한, 불능거래예요. 이 불능거래에 대한, 여기 좀 어렵습니다, 이게. 불능거래에 대한 시력 감소를 요렇게 측정하는 이 척도다. 요렇게 이제 개념을 좀 읽어두셔야 되거든요. 자, 이게 이제 불능거래에 대해서 시력이 이제 감소가 되죠. 그 시력이 이제 시력 감소를 측정하는 척도인데, 그 TI 값을 얼마로 주냐면 15% 미만이 된다. 이 TI가 너무 크면 안 되죠. 너무 크게 되면 시력 감소가 크게 된다는 거죠. 불능거래에 의한 시력 감소가. 그래서 이게 이제 15% 미만이 되도록 하라 이 말이고요. 여기 또 보시면 L날이 지금 뭐냐면요. L날이 여기가 이제 평균 노면 희도죠. 여기 평균 노면 희도, 여기가 광막 희도죠. 이런 식을 통해 가지고 여기 이제 평균 노면 희도가 이게 5 이하일 때는 요 식을 집어넣어서 이 값이 요 15% 미만이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L날이 여기 지금 L날이 뭡니까? 여기가 노면 희도죠. 노면 희도. 노면 희도가 5보다 클 때는 요 식을 적용해가지고, 요 식을 적용해서 이 값이 15% 미만이 되도록 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아시겠죠? 막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TI가 너무 너무 크게 되면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교통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 TI 값이, 요 15% 미만이 된다. 이렇게 됐죠. 우리 이제 도로 쪽에 보시면 이 TI 기준이 나와 있죠. M1, M2, M3에 대해서 그게 이제 10%인가요? M1, M2, M3. 그 다음에 M4, 그 도로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부분. 여기 지금 터널 쪽에는 이거 되는데, 여기 이제 KSA 3011인가요? 여기 보면 이제 도로죠, 도로 조명에 대해 가지고는 여기가 도로의 종류죠. 도로의 종류가, 여기 지금 이걸 물었지 않죠. 이걸 물었지 않지만은 KSA 3701이죠. 3701. 3701입니다. 3701. 여기 이제 도로에 대한 그 어떤 기준이죠. 도로에 대한 기준을 보시면 여기 도로 조명 등급이죠. 도로 조명 등급별. 이 도로 조명 1등급 이제 MI죠. M1, M2, M3고요. 요런 도로일 때는 여기가 TI 값의 허용치죠. TI 허용값입니다. 허용값이 이제 뭐 10% 돼 있죠. 그 다음에 M4, M5. A에 대해서는 인계시 정보값을 15%. 요렇게 이제 미만으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요렇게. 여기 지금 도로 쪽하고 터널 쪽하고 여기 조금 다르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죠? 이게 조금 뭐 잘 안 하던 부분이니까 조금 요 거리의 제한치가 조금 쓰기가 깝깝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요 부분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요 부분이 나오죠. 요 부분이요. 그 프리카 규제치. 요 프리카 규제치는 우리 연구반 교재에 있죠. 그죠? 요건 아마 다 잘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카에 대한 개념이 뭐냐. 그럼 차량이 이제 운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이라든지 조명기구라든지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생성된 휘도가 공간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변할 때 발생된다. 달지 않았네요. 그리고 그 프리카 어떤 기준값이 우리 이제 4에서 11Hz인가요? 4에서 11Hz 그 사이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 프리카 기준값이 4에서 11Hz가 20초 동안에 있으면 이걸 피해라라는 그 기준이 있죠. 여기 지금 KSC 3703이죠. 터널 쪽에요. 여기는 이런 어떤 값으로 내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연구반 교재는 제가 이게 60을 안 넣고 100을 집어놨죠. 똑같습니다. 요게 이제 등기관의 간격이죠. 등기관의 간격을 이제 차량 속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프리카 주파수가 이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온다. 4에서 11을 했죠. 그럼 이게 이제 회피해야 될 그런 문제죠. 자, 우리 이제 프리카 곡선에 보시면 프리카 시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프리카 시감도에서 보시면 4에서 11Hz죠. 이 4에서 11Hz에서 보면 시감도, 이 시감도 계수 A가 지금 제일 큰, A가 지금 여기 이제 11Hz일 때 가장 크죠. 그리고 시감도 곡선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프리카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주파수대는 피해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주파수가 2.5Hz 이하. 그러니까 요거는 2.5Hz 이 바깥이죠. 이 바깥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아까 그 시감도, 개수에서 이제 이게 2.5지 않습니까? 2.5Hz 바깥이고, 여기가 아까 11Hz죠. 그러니까 이 이상에서는 문제가 안 되죠. 이게 이제 시감도 개수값이 작으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여기 이제, 요거와 요거 이상에 대해서는 무시하는데, 요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4에서 11일 사이에 주파수가 20초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면 문제가 되니까 반드시 이제 대책을 세우라. 즉 다시 말하면 등기구 간격을 조정을 하든지 해서 이 주파수 범위를 회피하도록 이렇게 지금 터널 조명 설계 기준에 이게 제시되고 있죠. 자, 요거는 뭐 웬만하게 썼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글이 의지한 그걸 조금 이제 어려워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